안녕하십니까.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보입니다. 오늘 7월 12일 화요일인데 이제 대망 글쎄요.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이벤트가 7월 13일 미국 시간으로 장 초반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장이 마감하고 나면 또 우리 6월 달에 좀 안 좋았던 물가지수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작년도 6월 달에 3,300포인트를 형성하고 1년 이상 1,000포인트 정도가 하락했던 코스피 증시입니다. 그래서요, 1년 이상 이렇게 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참 제 기억에도 흔치 않은데, 가장 가까운 현재로 봤을 때 2020년 코로나 때도 하락세 자체가 거의 3, 4개월 만에 끝났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들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시장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만은 사실 어디에 구심점을 잡아야 될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 속에도 빛나는 진주들은 과연 있을 것인지 그런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좀 해볼 거예요. 제가 오늘 장을 소회라고 적어봤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위축, 강달러, 실적 우려, 경기 위축. 네. 참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출발이 뭐였을까요? 코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 다시 봉쇄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도돌이표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또 아시겠지만은 이제 불을 지핀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생각보다 금방 끝나지도 않고, 근데 과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매체를 통해서 봐도 이게 뭐 단방이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 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크림반도가 반환되면서 이루어졌던 갈등 속에서 어떤 이슈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리게 되고, 막상 이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도 당장 13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0시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사상 초유의 빅스텝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텝이란 건 이제 한 번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리는 인상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기 위축이류.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 올해 2022년 접어들어서 계속 듣고 있던 내용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항상 거슬리는 게 달러는 달러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혼자 좀 만개하고 있는데, 이게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환율도 볼 것이고 채권도 볼 것이고 보긴 보는데, 약간 시장이 정상적인 것보다는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체계적 위험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사실은 통제가 불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앙드레 코스톨로니가 말한 분산 투자로도 해지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달러가 강한 것도 가볍게 놓고 보면 뭐 금리 올리면 달러가 강합니다. 그게 가장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하필 지금 달러 같은 경우가 너무 강한 것은 아휴, 저기 유럽 친구들이 또 제대로 안 되네. 네. 그리고 일본까지 또 엔저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요게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 우려까지 가고 또 경기 위축 이렇게 오는데 참 무거운 이야기로 출발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부분의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긴축에 대한 이제 고점론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불신이라는 단어가 시장을 가장 짓누르지 않나. 이거는 우리 한국만의 장이 아니고 글로벌 전부의 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백악관에서도 지난 6월 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립 서비스를 펼쳤는데, 자, 우리 이제 글로벌 하니까 뭐 이 정도는 같이 보도록 하죠. 저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읽을 줄만 알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CPI 숫자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already out of date. 예, 발음은 지나가시죠. 이미 옛날 거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13일 날 수요일 날 6월 달에 미국의 물가지수가 지난 5월 달 8.6에서 오히려 그보다 높은 뭐 8.8, 9%까지 나오지만은 그거는 이미 과거 아니냐? 지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가솔린 가격 많이 올랐고, 식료품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높은 건 사실인데 아웃 오브 데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악관 입장에서 이 바이든도 지금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거야. 그래서 긍정론자 입장에서는 좋아. 실제로 6월 달에 CPI가 9%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 5월 달처럼 쇼크는 아니지 않겠냐.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게 또 5월 달도 이러다가 시장이 확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는 전망치가 조금 낮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쇼크가 나온 거고 지금 일단 전망치를 좀 높여놨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일단은 매우 높다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라는 것 자체가 높다는 거죠. 매우 높다는 인정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이미 옛날 거고 자 유가 봐라. falling energy price라고 했잖아요. 이미 유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순하게 뭐 브렌트유 또는 세계 3대 유종이 있죠. 두바이유, 브렌트유 그리고 이제 WTI라고 이야기하는 서부 텍사스산 중전류가 있는데 그거 많이 떨어진 거 봐라.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이 이면에는 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실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이렇게 백악관에서 립 서비스를 펼쳤었어요. 근데 안 먹혔는데 마침 또 이번 7월달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중동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와의 관계에서 뭐 하러 가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현재 조금 껄끄럽습니다. 골프 대회만 보도 알 수 있어요. PGA 투어가 있다면 사우디의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리브 인터내셔널이라는 중동의 메인 스포츠를 하고 있는 골프 대회까지 열어볼 정도니까 상당한 팽팽한 스포츠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어차피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살만 왕자가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제 사우디의 정상을 이끌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바이든의 또는 백악관의 립 서비스는 시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시계를 한 달 전으로만 돌려볼게요. 한 달 전. 그러니까 5월달 미국의 물가지수가 발표될 당시 그러니까 6월 달이죠. 그러니까 6월 달에 발표됐는데 보통 발표가 전월 지수니까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 좀 같이 보시면 우리가 뭐 8% 9% 이야기할 때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 6월 달에 이제 쇼크가 나와요. 왜냐면 이때는 보면 예상치가 그러니까 4월 달에 8.3에서 5월 달에 예상도 8.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왜? 지난 6월 달 그러니까 5월에서 6월로 넘어올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물 가격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있었고 니켈 가격도 떨어지고 있었고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예상치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했는데 8.6이 딱 나오니까 이때는 쇼크가 났던 거죠. 쇼크가 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마는 뭐 아까 좀 전에 봤던 대로 뭐 식료품과 에너지 이런 거 변동성 큰 거 빼고 연준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 절대치를 가지고 금리 인상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이제 그랬고 조금 전에 봤지만은 바이든 대통령 미국에서 뭐 가솔린이라든지 음식물 가격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물가지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음식료는 뺍니다. 그걸 뺀 것 자체가 바로 이게 권은 CPI인데 코어 CPI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코어 CPI마저도 지난 6월달 같은 경우는 5월 지표가 쇼크가 났던 거죠. 왜? 4월달에 6.2%에서 이번에 5.9 나오지 않을까 보니까 오히려 증가했던 거죠. 이때는 좀 쇼크가 컸습니다. 과연 근데 이번 7월달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이지만 6월달 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대치가 글쎄요. 조금 저도 좀 특이한데 이게 아마 미국 통계청? 잠깐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나라 치면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겠죠. 근데 이번 7월달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돌려놨어요. 어떻게 돌려놨냐면 아예 그냥 그때 겁을 먹어서 그런지 지난번 이제 물가지수가 대략 어디 갔어요? 한 8.6%인데 7월 13일 날 어제간 하면 한 8.8 높게 보는 데는 9%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미 일단 전망치 자체를 올려놨습니다. 참 저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일반 CPI하고 우리가 소비 지출 물가지수 지난번에 5% 밑으로 낸 PC 물가지수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물가지수는 스탁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프로를 하기 때문에 이 일반 소비자 CPI 같은 경우가 PC 물가지수보다 조금 절대치가 높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3일 날 수요일 날 한국 시간입니다. 21시 30분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전망치 자체는 조금 전체 물가지수는 높여놨지만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려놨습니다. 6.6에서 다시 5.8.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냥 통상적인 물가지수가 9%가 예를 들어서
정말 9%가 나왔다 하더라도 근원 CPI가 6% 밑으로 나온다면 생각보다 시장은 안도랠리를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포인트 잡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12일 날 장을 기준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또 13일이 되게 되면 수요일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미국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또 한국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한국이 보니까 수요일 날 오전 10시 전후에 예전에는 이주열 하는 총재님 때는 그 넥타이 색깔을 보고 금리 동결이다, 인상이다, 이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어떤 넥타이를 제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금리가 지금 1.75%인데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 6%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떡할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빅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상 초유의 50%, 그러니까 5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도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0.5 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0.5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0.1이 얼마나 큰 거냐 하면 한번 말을 꺼내기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이 기준금리 기준입니다. 기준금리가 0.1%면 시중금리는 곱하기 5, 5배 이상도 증가를 하겠죠. 근데 0.1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큰 돈이거든요. 내가 1억이란, 이거 설명할 필요 없겠구나. 어쨌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가지고 25를 인상을 하든 50을 인상하든 오히려 그날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지수에 조금 덮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건 한국이 우리나라 금리를 빅스텝을 한다고 하는 것도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호주도 최근에 2번 연속 50, 50을 올렸습니다. 영국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는 내일 오전에 만약에 한국 증시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이 원래 무서운 거거든요. 하지만은 그 흐름 자체는 그날 오늘 내일 장 마감하고 마갈 오히려 이제 미국발 물가지수. 그래서 저는 이런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8.6이라는 전체 물가지수에 대한 숫자보다도 만약에 내일 한번 보실 때도 근원 CPI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코어 CPI라 그러는 이 수치가 6% 밑으로 내려오는지 이걸 조금 포인트로 잡으신다면 또 포인트 잡고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증시가 그렇게 반응을 해줘야겠죠. 그걸 좀 중심을 잡으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렌탈 비용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조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조금 너무 이 말씀 드리면 조금 크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하지 말까요? 차마 썸머랠리란 말을 못 하겠네요. 보통 썸머랠리라는 게 그 매니저들이 주식을 사놓고 여행을 떠나는 걸 휴가 가는 걸 썸머랠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썸머랠리란 말이 참 무색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올여름에 가장 핫한 트렌드가 키워드가 이벤트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고요. 제가 1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2일 날 화요일 장이었는데 제가 수급을 봤는데 그래도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 사실 5일선 이동평균선은 이탈을 했어요. 또 지난주부터 작은 조금씩 올라오다니 오늘 그래도 2300포인트는 또는 코스닥 750포인트는 심리적으로 잡아줬다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 잡거나 안 잡거나 오늘도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던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큰 그림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환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1311원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환율 가게 되면 가볍게 보게 되면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우리나라는 GDP 수출 비중이 거의 50%까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거의 50%까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나중에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입한 원자재나 부자재 또는 인건비가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제가 외국인들이 10일 기준으로 순매수한 거 순매도한 걸 좀 적어봤어요. 화면 좀 작지만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상반기 때 가장 많이 판 거 5위권 안에 두 종목이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예요. 네이버는 오늘도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은 약간 긴축 이슈에 반응을 하다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조금 빠졌는데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판 종목들은 사실 특별히 공통점은 애매해요. 예, 애매하다기 때문에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그렇게 사던 금융주들은 조금 팔았다 이런 게 좀 특징이고, LX 세미콘 최근에 기술주 같은 경우도 거의 계속적으로 좀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LG화학, 뭐 만도 이런 데서 겪어봤던 또 물적 분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설상가상 주가가 또 신저가로 가는 상당히 안 좋은 흐름, 52주죠. 올해 연 저점으로 가는 그림이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포인트는 뭐였냐면 주식을 별로 판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해봤어요. 많이 팔지는 않더라. 그렇게 봤고, 이제 왜냐하면 1,000억이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매수한 종목들을 봤더니, 어쨌든 하이닉스는 그렇게 열심히 사요. 5월 달도 그렇고 주가가 안 갔을 뿐이지 어쨌든 외국인들의 하이닉스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이닉스가 10만 원 밑에서 있다고 해서 외국인 산다고 주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약간 하이닉스 쪽으로는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조금 붙어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판단이 좀 많습니다. 40만 원 회복했는데 이걸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지만 이제 저는 똑같은 뷰를 갖고 있는데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 날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 당시 1월 27일 상장할 때 6개월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대략 잠정 996만 주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좀 처리될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더라도 이거를 막연하게 뭐 외국인 사니까 다시 이제 50만 원 가는 거야 이런 거에 보기에는 한 가지 여전히 물량 부담을 좀 체크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외국인 매수에서 조금 그래도 포인트를 조금 준 거는 어쨌든 간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방산주들이 장이 밀리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카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매수가 좀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대한항공 같은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항공주에 대한 변화 주변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항공주는 두 가지를 보거든요. 매출적인 측면과 원가적인 측면을 보는데, 매출적인 측면이야 뭐 비행기만 많이 뜨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죠? 편성이라 그러죠. 노선 확대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조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 활동료 비싸도 휴가 계획 보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재무 상태인데, 이 항공사의 가장 큰 특징을 고정비 부담이 높다 그럽니다. 고정비. 왜 그러냐면 보통 스타일 투자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가장 고정비 투자가 높은 섹터가 항공입니다. 왜? 비행기를 이륙하지 않아도 인천공항을 생각하시면, 제주공항, 김포공항을 생각하시면 비행기가 이륙 안 하고 만약에 비행기를 어디 경락고, 차량을 치면 착오가 되겠죠. 주차해 놓죠. 그 정박료는 정박료대로 나갑니다. 정박료. 그러니까 비행기도 그냥 공짜로 그 공항에 있는 게 아니겠죠. 그거는 그대로 나가고. 비행기가 누가 다 현찰로 주고 사겠습니까? 그거 다 달러비 땡겨가지고 리스한다든지 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당장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몇 대 뜬다라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유류 활정료라는 것도 지금 많이 올랐죠. 뭐 우리가 보통 유류 활정료는 이제 비행기가 유가가 많이 오를 때, 조금 구체적으로는 제트유인데, 제트유가 많이 오를 때 항공사 반, 승객 반, 반띵하는 겁니다. 반반씩 부담하는 건데, 승객도 부담이 높아집니다만은 항공사도 똑같이 부담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사실 저희가 대형주기 때문에 제가 몇 간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이야기할 정도의 시장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몇 개 정도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수급에 잡혀서니까 좀 이야기 이어가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 쪽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과 SDI 수급은 좀 같은 패러티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만약에 N솔이 무너질 때 SDI가 붙는다면 이건 SDI가 생각보다 N솔의 수급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자꾸 말을 하다 말았는데,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은 7월 말에 그 9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나와서 큰일 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건 열려봐야 아는 건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자문사들이 일정 부분은 오히려 빠지면 살려고 대기 자금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일정 물량들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물량이고, 또 지수를 조정하는 패시버들은 시가총액
비중을 맞춰놨기 때문에 특별히 액션을 취할 건 없고 가장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물량들은 여러분들이 그 1월 달에 다 한두 주 받아보셨죠? 받아서 아마 50만 원에 팔아가지고 대국민 공모주였으니까 아마 그때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일부 많은 자문사들이 뭐 10배, 100배짜리 받았다 했다는 그 물량들이에요. 그 물량들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물량이 나오면서 SDI 같은 경우 왓칭 되는지 스위칭 되는지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관들 산 종목도 제가 좀 봐봤는데 저만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 작아요. 그리고 자, 기관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많았어요. 기관은 DB하이텍을 좀 많이 팔았고 최근에 보니까 화학업종이 좀 안 좋습니다. 이건 LG화학도 그나마 잘 버텼었는데 지금 뭐 LG화학 아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화학업종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 지금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 좀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차익 매도가 좀 많았는데 오늘은 기관들 매도에서는 가장 안타깝게도 매도가 많았던 종목은 바로 DB하이텍이었습니다. 이게 8인치 파운드리 회사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글쎄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DB 측에서 액션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그래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관들은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을 샀군요. 연기금이 아직도 사나요? 이런 생각이 잠깐 좀 들어봤고 그래서 오늘 수급에서는 일정 부분 외국인이 조금 덜 팔더라. 그리고 기관들이 여전히 보게 되면 외국인 장세보다는 약간 기관 장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여전히 비중을 좀 유지하더라.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2, 3주 정도 전에는 사우디 라움 프로젝트? 라움이 아닌데? 리움? 리움이 아니고 갑자기 헷갈려요. 네온? 네옴? 사우디의 큰 프로젝트 있죠. 재개발. 재개발은 아니고 바닷가에다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몇 조라 그랬어. 그 관련해서 이제 좀 움직인다는 이슈가 있긴 있었었는데 사실 그 하나 믿고 가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건설주들의 전체적 흐름 자체는 인건비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거고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기관들은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조금 보니까 수급적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되면서 오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 수급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는데 매일 저는 이걸 봅니다. 장중에도 보고 장 끝나고도 보는데 뭐 오늘처럼 이렇게 매도세가 좀 많은 날에는 항상 뭘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와중에도 뭘 사고 뭘 연속적으로 사는지를 계속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나마 흐름을 읽는 데는 괜찮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차트 잘 안 봐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같은 이야기 반복되는 것 같지만 차트는 후반부에 볼 겁니다. 여기서 끊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가 지금 다시 많아졌죠. 지금 3만 명 넘었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며칠 전부터 약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바이오 뭐 미국도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 나스닥이나 S&P가 30% 빠졌을 때 오히려 30% 오른 섹터가 바이오 종목들이죠. 뭐 일라일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한국도 놓고 보면 의외로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바이오 큰 주식을 말하는 거고 또 7월 접어들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좀 증가를 했죠. 증가를 했는데 뭐 거의 오늘도 내용을 보니까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은데 뭐 거리두기 손댈 수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8월 달 뭐 또 30만 명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한 2달 만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 배수 더블링 현상이 발생을 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진단 키트 ST 바이오센서죠. 편의점에서 6, 7천 원 팔던 거 거기서 돈 왕창 땡겨가지고 빅딜 했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은 2조짜리 미국에 있는 또 진단 키트 회사 2조짜리 회사를 또 인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종목마다 조금 돌아갑니다만은 워낙 이제 시장에서 시젠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키트 팔아서 이제 돈이 현찰이 많다 보니까 M&A도 많이 하고 또 다시 한번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트렌드를 줬는데
그동안에는 줄을 쭉 서가지고 요거 봤던 거를 진단 키트가 보급화되면서 일단은 이상하다 싶으면 셀프 자가 진단하는 게 약간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셀프 자가 진단 관련주 쪽으로 매기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찝찝하면 이제 다시 그 뭐라고 합니까? 금역소? 방역소? 네, 가서 이제 검진을 받게 되는데, 체크를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우후죽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정시가 좋을 때는 바이오가 설치게 되면 이거 꼭지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바로 반대입니다.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금 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실적 좋다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삼성전자가 딱 이틀 갔습니다. 14조 원 추정치 발표할 때 잠정치보다 잘 나왔네 그래서 반도체주 쪽으로 약간 매기세 몰더니 그것도 하루 2, 3일밖에 안 갔지. 왜냐면 그만큼 시장을 두르는 어떤 무거운 기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커요. 좀 크고. 자, 그런 상태다 보니까 단기 자금들은 단기 자금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도 코로나 진단 관련주도. 근데 너무 작은 종목들로 변동성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니까 7월 달은 딱 두 가지 테마예요. 하나가 코로나 관련, 하나가 열핏하면 무상증자입니다. 근데 무상증자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둡니다만은 그냥 그거는 매매하고 나와요. 그 기업 가치는 거의 불변한 거고, 또 하나가 물론 이제 이 주식은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겠네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김에 볼까요? 만약에 필터링 해보면 상장된 지 1년 이내 종목들, 상장된 지 1년 이내 종목들 총 주식수 1000만 주 미만짜리에 대주주 지분율 50%, 30, 40% 이상짜리들. 근데 주가가 자꾸 내려가네? 근데 뭔가 보통 바이오 기업에서 많이 나오고 소프트웨어에서 제조업은 많이 안 나와요. 비제조업에서 1년 이내 아니면 1년 이내 주식에서 왜 걔네들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니까 1년 정도 전후 근데 대주주 지분율이 차라리 높은 게 나아요. 낮으면 이게 지분이 틀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20, 30% 이상짜리 그런 기업들인데 주가가 그냥 내려가던 기업들 말고 상장되자마자 그냥 내려가던 애들은 어차피 가망 없어요. 좀 잘 가다가 꺼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중간중간에 왜 그러냐면 아마 추정컨대 그 상장되기 전에 이제 자금 받은 것도 좀 빼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정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필터링 해야 되지 너무 지나친 변동성 가지지 않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제 7월 12일자 화요일 정시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고 잠깐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예. 이제 자동차가 그동안 자동차는 사실 지금 보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뭐 이제 저기 높은 가격 뭐 20만 원대 홀쭉 넘은 현대차 가격 그랬지만 시장과 상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번 주 원래 장이 좋았다면 이번 주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움직였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우리 지금은 세계 4대 모터쇼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 정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부산 국제 모터쇼가 7월 15일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되겠는데 공짜 아닙니다. 입장료는 있어요. 자, 그런데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현대차 파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거기서는 자동차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SK텔레콤의 UAM 도시명 항공도 시연이 되고요. 또 로봇 관련주 로봇도 시연이 되고 그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인수하면서 했던 4발 달린 노란 개 있죠? 스폿이라는 개. 개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그런 것도 지원이 되고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정시도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가장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겠지만은 현대차 아이오닉 5가 그래도 이번 부산 백스코 부산 국제 모터쇼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근처 가신 분들은 또 시간 내실 때 한번 가서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왜 갑자기 이걸 준비했냐면 아이오닉 5, 6는 나중에 봐도 돼. 그럼 가서 저는 이걸 좀 보고 여러분들 혹시나 그 근처 사시는 분이나 계신 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지금 컨셉카 공개된다고 해요. 부산국제 모터쇼 공개 신차 또는 컨셉카라 그러는데 일단은 저는 넥스트로 바라보는 게 아이오닉 6 이번에 나올 아이오닉 6 같은 게 어차피 테슬라 모델 3 잡으려고 나오는 거죠. 뭐 그런 표현이 좀 너무 청달한 표현인데 가격대가 생각하게 되면 뭐 여기 가서 뭐 벤처 전기차 또는 뭐 1억짜리 아우디 이트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 한 3천 정 차이 나니까 그거보다는 타겟층 자체가 모델 3급이니까 아니면 폴스타 이런 거니까 그거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새로운 컨셉트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실례로 이번에 아마 아이오닉 관련 유튜브 영상은 생각보다 많을 건데 거의 컨셉카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좀 커요. 컨셉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차량 디자이너 분들이 이렇게 싹싹싹 스크래치 해가지고 그걸 상용한 건데 예전에 얼핏 제가 들은 이야기는 차는 뭐 다른 것도 입니다만은 요 곡선 이거 하나 트는데도 엄청난 기술과 뭐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판금 도금 기술까지 있겠죠. 우리 가끔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뭐 자동차 엔지니어는 아닙니다만은 왜 이렇게 각이 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조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사실 컨셉카에 대한 시장도 되게 좀 궁금해요. 글자 좀 작은데요. 현대차가 이제 대형 SUV로 가게 되면 현대차의 컨셉카가 2024년이니까 얼마 넘지 않았습니다. 이때쯤이면 아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대형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대형 그러면 우리 GM의 캐딜락 같은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븐이라는 일단은 가명이겠죠. 나중에 이름 바뀔 것 같은데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 5, 6, 7급이 될 것 같네요. 예, 그거 하고 또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고급 브랜드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보겠고요. 자동차가 조금 높게 내면 현대차가 진짜 7, 8월 달에 파업 이슈가 없으면 그냥 현대차, 기아차 계속 좋게 봐도 돼요. 그죠? 물론 글로벌 정시도 바탕이 되어 있지만 근데 이게 늘 걸리는 게 파업 이슈야. 아직 물론 뭐 공식적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워낙 지금 뭡니까? 오늘 또 그 발표를 했거든요. 현대차가 2025년입니까? 한 3년 정도에 또 새로운 이 GMP 라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GMP 라인 이야기하게 되면 기존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실제적으로 이제 노조의 불협합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현대차가 지금 제가 보니까 시가총액 둘이 합쳐가 7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거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감회가 안 새롭네. 제가 원래 예전에 현대차, 기아차 한번 물리면 한 5년 고생하거든요. 예? 진짜예요. 여담이지만은 2010년도 전인가 전기차 애널리스트라면 고 애널리스트라고 하이 뭐 증권사 분이 계셨는데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자동차가 5년 동안 꼼짝을 안 해. 그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 중국 공장에 이제 비중을 많이 뒀다가 중국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 중국 공장에서 못 크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중국 공장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에쿠스 그 고집을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에쿠스 그 탱크 같은 차 딱 내리고 제네시스 딱 출시하면서 그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체코, 그 다음에 남미, 이렇게 또 알리바바 이렇게 쫙 펼치면서 오히려 중국 비중을 낮춘 것 자체가 오히려 참 잘한 거라고. 그러고 나서 보게 되면 현대차는 최근 5년 동안에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15조까지 이야기돼요.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물론 주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만은 차 잘 팔리고 전기차 단가 높게 팔아서 정말 15조가 현실화되고 20조까지 본다면 뭐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20만 원 밑에 있는 현대차의 가격, 10만 원 밑에 있는 기아차의 가격이 너무 싸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20만 원 뭐 무조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시장 참조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냐 하면 정말 실적이 이렇게 10조, 20조 증가하는지를 보시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게 될 건데 이 흐름 자체가 정말 이제 시장의 트리거를 가지고 실적으로도 계속 올라가야겠죠. 차가 안 좋아서 안 팔린 게 아니고 못 만들어서 안 팔리는 거죠. 대수가.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계속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봤습니다. 아이고 30분 동안 혼자 떠들었군요.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잠깐 숨 좀 돌리시고 이제 어떤 거 좀 이야기 좀 드리냐면 환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환율하고 정시의 상관관계는 되게 높습니다. 이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얼굴 가려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파란 선이 이제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고요. 검정색이 환율인데 항상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환율이 올려서 장이 빠지는 건지 장이 빠져서 환율이 오르는 건지. 근데 이거 한번 잘 보실래요? 이게 파란 선인데 자, 만약에 환율을 빼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종합 주가지수 흐름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던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요 당시 작은 지지다가 2017년도에 올라갔다가 좋아질만 하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으로 훅 빠졌다가 그 코로나 잠깐 내려왔다가 이제 코로나 회복되는 과정에서 따블이 올랐지 않습니까? 1,500포인트에서. 그리고 지금 2,300이니까 딱 제자리 갖다 놨어요. 뭐 제자리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올라갔다 빠지면 뭐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악성 매물이 있으니까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놓고 보면 여러분 기술적 분석으로 한 5, 6년 이렇게 바닥을 다지다가 한번 좋아지다가 어떤 외부 충격을 받았다가 정말 좋아졌다가 다시 훅 빠지니까 여기서 갑자기 3,000으로 가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2,000까지 내려가기에도 여기서 빠진 게 있으니까 좀 더딜 것 같고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만 놓고 보면 약간 이제 주봉, 일봉으로 바꿔봤는데 이제 하락 각도가 조금 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바닥이 다가오네 이런 내용인데 요것만 가지고 분석할 건 아니고 여기에다가 그러면 조금 전에 본 대로 원화 환율을 딱 겹쳐 볼게요. 요렇게. 그렇게 보게 되면 지수는 고요한데 계속적으로 환율이란 거는 아까 보면 약간 랜덤하게 움직였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고요했던 2011년도, 14년도에 혼자서 내려오고 난리가 나다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포인트 때문에 그러냐면, 환율이 올라서 우리 장이 빠졌다기보다는 우리 장이 빠지니까 환율이 오른 거죠. 거꾸로. 그러면 우리 장이 좀 안정화되면 환율은 다시 내려오겠죠. 물론 환율이 오른 데는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뭐 원자재단 이런 게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환율에 대한 절대치는 사실은 없어요. 없다는 것 자체가 환율이라는 게 끝이 없이 계속 이제 끝이 없단 말은 좀 그런가? 어쨌든 간에 밴드란 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 1,300원이라는 심리적 지수대가 몇 년 만에 오른 것도 있긴 맞는데 사실 정해놓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서 한국이 손해볼 건 사실은 없어요. 전체 GDP에서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70%, 중국은 소비가 50% 정도 되잖아요. 한국은 소비가 20% 정도밖에 안 될걸요. 아마 수출 정도가 거의 45, 50%니까 우리는 수출 국가 입장에서는 환율의 강세가 사실 나쁜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 말씀드린 대로 수입 물가가 오르는 게 문제죠. 그럼 여기서 만약 환율의 강세 속에서 약세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정말 안정화되고 물론 또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 환율이 내려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많은 분 저도 환율을 경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단순하게 환율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장이 무조건 내려가는다기보다는 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올랐다. 그래서 거꾸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다시 원화 환율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냐. 환율은 변동성이 문제지 절대치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포커스를 좀 가끔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좀 이렇게 봤어요. 아직까지 뭐 미국 지수를 열어놓고 여기가 바닥이다 말하긴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도 올해 참 험한 날을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의 차트인데 제가 지난번 찐시황에서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게 나스닥입니다만은 11,000포인트 우리가 걷고 가보자. 11,000포인트.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제 2020년도 정시 하반기 정시 말인데 어쨌든 간에 11,000포인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탈한 건 아니에요. 물론 오늘 밤이라도 당장 가능하겠지만은 모레라도 지금 약간 잘 올라오다가 조금 멈출 때 있습니다. 거래량까지 감소한다는 건 뭐냐 하면 시장은 팽배하게 관망 심리가 높다는 거죠. 관망 심리가 높다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가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뭐 여기가 바닥이란 말을 하기도 그렇고 또 여기서 다시 나스닥 10,000포인트 보러 갑니다 말하기도 그런 거잖아요. 여전히 전체 힘 자체는 관망 심리가 좀 강하고 중국은 약간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는 독야청청하던 상해 증시의 흐름인데요. 그냥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조금 약해지는 모습 같아요. 물론 주초에
중국의 또 중국 최대 종합 회사죠. 완다그룹에 대한 불확실성도 뭐 루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지금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유로화 아니겠습니까? 이거 유로화는 봐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이 주식이 있자 맞잖아요. 주식은 생각보다 볼 게 많아요, 여러분들. 물론 본다고 돈이 다 되는 건 아닌데. 자, 유로화가 지금 유럽이 계속 망가지고 있죠. 망가지다는 말이 워낙 이제 유럽은 아까 그 이야기 나오는 게 중국 꺾이는 데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이랑 계속 관세 이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의 주요 바이어라 그런 바이어가 또 유럽이 많아요. 근데 유럽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니까 오히려 이제 야심차게 출범했던 1998년 때로는 2000년도 야심차게 출발했던 이 달러당 유로 가격이 지금 깨지게 생겼어요. 예. 1달러 대 1페르티. 물론 초반에 깨진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만약에 유로화의 통화 가치가 약하다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유럽의 경기가 상당히 심각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그걸 또 생각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뭔데? 바로 유럽 재정위기죠. 그래서 아까 뭐 여러 번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 마감해서 인플레이션 피크 치고, 그래 실적 개선되고, 장이 꾸역꾸역 베어막힐 랠리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장이 나스닥이 30% 빠졌는데 얼추 기술적으로 한 30-40포인트까지 왔다고 해요. 놀봉입니다. 하더라도 이거 베어마켓 랠리고 나중에 유럽의 내가는 터질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까 봤던 바로 유로화예요. 그 유럽에 대한 경기인데 그것도 우리는 늘 좀 싫지만은 또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주식하는데 이렇게 많이 체크를 해야 됩니까? 볼 수도 있는데 놀면 뭐하나란 그런 생각보다는 공부해서 남 주는 건 아니죠. 어차피 주식 어제 오늘 할 거 아니잖아요. 길게 하다 보면 또 그런 거 하나하나 그게 내가 안다고 시장이 올라가고 내가 알아서 투자한 종목이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항상 우리가 막연하게 바다에서 눈을 감고 노를 짓는 것보다는 저게 설령 무인도라 할지라도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오는 거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점으로 좀 짚어봤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 재료를 좀 보게 되면 준비 많이 했네요. 원래 이것도 혼자 하니까 이거 잘 노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돈들은 실제적으로 많이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이거는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고객 예탁금이 어느새 전주 대비 6천억 정도가 빠지고 있고 또 전주 대비는 4조 3천억이 빠졌어요. 고객 예탁금이라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예수금 계정이라고 하죠. 정시에 이제 사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인데 이걸 주식을 산 건지 빼서 다른 데 넣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고객 예탁금이 계속 감소한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부정적 신호예요. 어떤 부정적 신호? 자금이 정시에서 빠지는 걸 말하거든요. 빠져가지고 주식으로 들어가는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히려 약간 주식형 수익증권이 이렇게 1조 4천억 정도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또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채권 쪽도 좀 빠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정시에서 조금 자금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사실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데, 그래서 고객 예탁금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이게 한때 60조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LG 했을 때는. 그거는 착시 효과라도 고객 예탁금이 계속 빠진다는 거는 가장 필요한 게 개인들의 어떤 투자 매력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고, 자,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필요할 때가 최소한 공매도 한시적 3개월 정도라도 제한 조치인데 그 이야기는 우리의 목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금이 빠지는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고 또 많이 좀 하도가 됐던 게 신용융자 부분인데 다 틀렸어. 지금은 조금 이제 또 개인 투자분 일분 중에서 증권사에서 지난주에 또 신용 뭐예요? 하루 정도 유예해줬죠. 또 증거금도 좀 안 해도 보니까 조금 늘었는데 지금 신용 쓸 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금 써도 사자마자 몰리는 판에 신용은 철저하게 정배열 구간에서 사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수가 월봉이 양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변수 중에 최소한 한두 개는 꺾였을 때 그때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게 또 급하게 바로 신용 풀어줬다고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이 신용 뭐 만기 하루 연장해주고 비율 조금 차율 조정 맡긴다 그럴 때 이거 독소인데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잠깐 감소하던 신용융자가 또 열심히 조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절대치는 없어요. 17조면 여전히 높은 겁니다. 높은 건데 어쨌든 이 증시 외부 자금에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좀 살펴봤고요. 종목들을 보기 앞서 가지고 지수에 대한 전망은 사실 아까 나스닥처럼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00이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어쨌든 간에 시장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게 사실 너무 변동성이 커서 이거를 삼중 바닥이라고 말하기도 무한한데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더 지금 거래가 없는 하락은 올라도 오른 게 아니죠. 네. 근데 그렇지만은 약간 하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월봉 관점에서는 일단은 이번 월봉만 잘 버티게 된다. 우리가 바라는 건 V자 반등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런 거라도 한 3-4달 나와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nen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당연히 금리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런 건 난 별개의 문제.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는 아닙니다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자체, 성장주에 대한 이슈는 코스피보다 확실하게 코스닥에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조금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는 어떤 섹터가 유의 있게 봐야 되고 어떤 섹터는 조심스럽게 보기보다는 워낙 7월 13일 날 몰려있는 미국의 6월달 물가지표에 상당히 기초가 주목이 되고 글로벌 모든 투자자분들이 이 시간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우리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어보시고 지금 많이 힘들지만은 앞으로 갑자기 생각이 드네.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었고 내일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무 소리도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라떼는 말이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다 필요 없어요. 저도 2008년도 그 찰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힘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올라 있더라고. 근데 제가 똑같이 말씀인데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게 겪어봤대요. 다 우리가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투자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깡통도 나봤고 여러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제일 조심했던 게 바로 대부분이 무리할 때, 안 좋을 때 무리수를 둡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건 본인이 아는데 그때는 또 알긴 아는데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아무도 안 들려요. 그래서 혼자 있지 마세요. 첫 번째. 네, 혼자 있으면 안 돼. 혼자 있지 마시고 친구 만나세요. 친구 만나시고 가볍게 저녁에 선선하게 치킨 하나 하시고 치킨이라는 거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제가 당고 싶은 것은 이미 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급하게 무리하지 마시면 그게 언제 시기의 문제일지 올라옵니다. 이건 올라온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좀 불신을 갖겠지만 내려갔더라도 올라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게 언젠지를 안다면 우리는 완벽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시장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변화, 증시가 딱 두 가지예요. 선반영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선반영이라는 것은 악재에 대한 선반영도 있습니다. 지금은 악재에 대한 선반영을 기다릴 때입니다. 자, 오늘의 찐시장 하창봉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